안녕하십니까. 생명존중, 오늘이 5주차입니다. 5주차 강의 1차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주차 여러분들하고 같이 생각해보고 공부할 내용은 낙태와 생명윤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생명존중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지구상에서 생명체가 태어났고 또 그 중에서 특히 지구상의 어떤 뭐랄까 중심이라고 할까요? 주도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사람의 경우에는 어떻게 태어나는지 그 과정을 임신과 출산이라는 그런 그 내용으로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임신을 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의 보조 생식의 문제도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원치 않게 덜커덕 또 이제 임신이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택하게 되는 것이 낙태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오늘은 바로 그 낙태. 사실은 이 낙태라고 하는 것이 부정적인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낙태라는 표현보다는 임신 중절 또는 임신 중단, 이렇게 이제 모자보건법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쓰고 있죠.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를 갖다가 이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도 통상적으로는 낙태라는 표현을 쓰니까 바로 낙태란 어떻게 정의가 되는지 그 얘기를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낙태, 영어로는 abortion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낙태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태아가 모체 밖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어나서 그러한 시기에 태아 그리고 그 부속물들, 이런 것들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행위. 그러니까 태어났다기보다는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하는 그런 행위를 갖다가 우리가 낙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낙태라는 표현이 태아를 떨어뜨린다, 지운다, 이런 부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모자보건법에서는 2조 7항에서 낙태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임신 중절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 임신 중절을 했을 경우에, 그랬을 때 우리나라 법 체계에서는 어떻게 제재가 가해지는지, 형법 269조에는 낙태는 불법으로, 아직까지도 불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어떠한 그런 이제 그 벌칙들이 주어지냐면은, 이게 불법이니까, 법을 위반하는 거니까는,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서 낙태하게 한 자, 즉 부탁을 받아서 낙태한 의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일항과 같이 1년 이하 징역, 2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이항의 죄를 범하면서, 즉 부탁을 받아가지고 낙태를 시술하는 과정에서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 이럴 때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막에 이르게 한 때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이렇게 형법 269조에 낙태 죄에 대한 조항들이 지금까지 있어 왔었어요. 교수님, 얼마 전에 낙태가 이 헌법재판소에서 뭐 헌법 불합치니 뭐 이런 그 결과가 있었다고 하는데, 근데 아직 법이 개정이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요 형법에 따르지는 않지만 지금은 유예기간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렇고 형법 270조에 의하면은 의사 또는 낙태나 부동의 낙태, 즉 뭐 의사가 하는데 낙태를 갖다가 동의를 받고 하는 경우, 또는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의사가 자의적으로 이렇게 낙태를 했을 경우,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그 처벌도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등등이 부녀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서 낙태하게 한 때 2년 이하의 징역, 그 다음에 부탁을 하지 않았는데 그랬는데 낙태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1항이나 2항 죄를 범해서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했을 때, 즉 임산부를 상해에 이르게 했을 때는 5년 이하 징역,
또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예, 이러한 엄격한 법이 지금까지 시행되어 왔죠. 또 사망의 경우에 또 7년 이하의 자격 정지까지 이렇게 부과하는 걸로 이렇게 법으로 엄하게 다스리고 있어 왔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아주 부분적으로 모자보건법상에서는 인공 임신 중절 수술, 즉 낙태를 허용하는 그런 이제 예외 조항을 두고 있었어요. 어떤 조항이었었냐면은 이런 거예요.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서 인공 임신 중절을 요 밑에 5가지 경우에 대해서는 할 수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 질환, 예,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임신을 했을 때 낙태를 하는 경우를 허용했었다는 거죠. 두 번째가 뭐냐면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세 번째가 강간이나 또는 준강간에 의해서 임신된 경우. 그렇죠? 예, 성폭행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임신된 경우. 네 번째가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이 되어 있는 경우. 예,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정해놨습니다. 8천 인의 혈족, 6천 인의 혈족이나 또 배우자, 또 배우자의 6천 인의 혈족, 또 6천 인의 양부목의 혈족, 4천 인의 양부목의 인척,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정해놨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보건학적으로 그 산모에게 심각한 그런 위험성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예, 그런 경우에 낙태, 즉 인공 임신 중절을 갖다가 제한적으로 허용을 했었어요. 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허용 한계에 대해서도 정해놨습니다.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은 임신 24주일 이내까지만 허용을 했었어요. 조금 아까 그런 그 예외적인 항목에 대해서도 임신 24주 이상이 넘어가면은, 예, 예, 낙태, 예, 인공 임신 중절을 갖다가 허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인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이런 경우도 구체적으로 정했어요. 연골무형성증이라든가 낭성섬유증, 또 유전성 질환으로 질환이 태어나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그런 경우. 그리고 전염성 질환인 경우에는 풍진이라든가 톡소플라즈마증 또는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그런 전염성 질환인 경우에만 한정을 해서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을 갖다가 허용을 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오래전에 제정이 됐었던 1995년 정도에 개정이 됐었던 거니까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지금 벌써 2021년 아니에요. 뭐 20년이 넘는, 예, 그러한 법을 여태까지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 불합리하다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그런 이제 그 청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죠.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예, 우리나라가 굉장히 뒤처져 있는 경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를 갖다가 정리를 하면은 낙태에 대한 그런 이제 최근까지 현행 법들이 이렇게 됐었다는, 자기가 어떤 자신의 약물이라든가 기타 방법으로 낙태를 하면은 1년 이하 징역, 200만 원 이하 벌금. 그 다음에 의사가 부탁을 받아가지고 했을 경우에도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년 이하의 징역. 또 부탁을 받지 않았는데 의사가 임의로 했을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낙태로 인해 가지고 어떤 임산부에게 해를 갖다가 이제 끼쳤을 경우, 그랬을 경우가 5년 이하의 징역. 또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 자격정지 7년.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엄격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 낙태에 대해서 관대한 그러한 형태로 이제 나타나 있어요. 요게 뭐냐면은 세계적으로 봤을 때 낙태 허용국에 관한 그런 현황을 갖다 나타낸 지도입니다. 아주 따끈따끈한 지도예요. 이게 2021년 1월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한 번씩 이제 요거를 갖다가 조사를 해가지고 밝혀주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지금 파란색이고요. 특히 아프리카하고 요 남아메리카, 특히 남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이제 남미 쪽에는 이 카톨릭이
이제 국교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카톨릭에는 굉장히 엄격하게 낙태에 대해서 제한을 갖다 주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종교적으로는. 그래서 그 남미 지역 또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지역 이런 데가 이제 비교적 이제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초록색으로 바뀌었어요. 왜 초록색으로 바뀌었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렸고, 역시 낙태는 이제 빨리 법을 갖다 보완해가지고 개정을 해라. 그래서 낙태가 이제 뭐라 그럴까? 이게 이제 불법? 예. 지금까지의 그 법 테두리 내에서는 불법이 아닌 것이죠. 낙태를 해도. 예.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 아직 뭐 조금 뒤에 설명을 하겠지만은 개정이 되어 있지 않아요. 안타깝게도. 그러나 이렇게 낙태 허용국의 현황에서는 이런 형태로 지금 여러분들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세계적인 낙태 추세를 갖다 이제 보게 되면은 낙태 자유화 추세가 독일이나 영국, 미국, 일본, 프랑스와 같이 소위 이야기하는 서구 선진국의 경우에는 꽤 오래전부터, 독일의 경우에는 임신 12주 이내 낙태 허용이 굉장히 아주 자유롭게 가능하고요. 영국의 경우는 태아가 24주 이내 낙태를 갖다가 이제 24주까지 허용을 하고 있고, 유럽에서 가장 자유로운 그런 낙태법을 갖다 운영을 하고 있고요. 미국의 경우에는 낙태 자유를 갖다 인정하면서도 임신 12주 이내에 낙태가 자유롭게 허용이 되고 있고요. 일본이 세계 최초로 낙태를 갖다 법제화했어요. 일본의 경우에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 가장 보수적인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인 낙태 기간을 갖다가 10주에서 12주로 이제 확대를 했어요. 그리고 최초로 사후 피임약이라는 것을 이제 합법화 해가지고 아주 그 유럽에서 보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세계적으로 낙태 추세가 특히 서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비교적 자유화되어 있는 그런 추세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다른 형태로 살펴본다면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임신 초기에 낙태를 갖다가 자유롭게 허용하는 그런 국가들이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1968년부터 임신 24주까지 포괄적으로 낙태가 가능하도록 했다라든가, 또 어떤 그 대부분의 경우 유럽 같은 경우는 13주 이내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 자유롭게 이제 행해지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2차 대전 후에 비교적 자유롭게 낙태를 갖다 이제 허용한 그런 형태이고요. 1948년부터 낙태를 갖다가 합법적으로 이렇게 허용을 했으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2차 세계대전 패망하고 비교적 어떤 자유로운 이제 서구 문물들이 들어오면서 그거에 영향도 이제 받고 그랬었던 것들이죠. 또 어떤 이제 서구화를 갖다가 하는 과정에서 어떤 불륜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태어나는 그 아이들, 이러한 경우에도 조금 그 양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일찍 그렇게 이제 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미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낙태를 철저하게 제한하는 국교가 어떤 카톨릭으로 되어 있는 국가들이 많기 때문에요. 그러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제한적으로만 이제 허용하고 있는 그런 그 형태를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또 이러한 이제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최근까지 2019년에 헌법재판소, 2019년 4월에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판결을 갖다 이제 내렸었는데요. 낙태, 임신 중절에 대한 거. 그래서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었는데요. 자, 이제 임박해가지고 지금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을 갖다 이제 보면은 우리나라도 보면 사실은 금지를 했었단 말이에요. 낙태법이 엄격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아주 옅은 회색으로 아직 개정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표현을 했고요. 또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한 가까운 시기에 아일랜드라든가 최근에 아르헨티나가 바로 작년에 이제 합법화가 국회를 갖다 통과했어요. 하원을 갖다가. 그랬고 12주까지는 자유롭게 12주에서 13주, 16주에서 18주, 24주 영국이라든가 러시아 같은 경우가 굉장히
폭넓게 적용을 하고 있죠. 22주가 일본 같은 경우고요. 이렇게 세계 각국이 낙태가 비교적 자유롭게 이렇게 이제 허용이 되고 있고, 이제 그러한 상황에 비추어 가지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렇게 낙태는 현실인데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제 낙태를 갖다 폐지하라는, 낙태죄를 폐지하라는, 그리고 그거마저 없으면은 더 이게 문란해지고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반대측의 논리가 굉장히 팽팽하게 맞섰었어요. 저게 이제 2017년 후반부에 일어났었던 그런 이제 운동들이고요. 또 2017년 후반부에 그래서 낙태법 폐지에 관련돼 가지고 국민청원이 뭐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됐는데도 23만 명 이상이 청원을 하게 돼가지고 청와대가 드디어 답변까지 하게 되고, 그래서 조사를 하고 법제화하는데 그런 부분에 그 하루속히 그 노력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갖다가 결국은 조사를 하고 또 청원을 일으키게 되고, 우리나라도 그런 과정을 거쳤었죠. 그때까지 우리나라를 포함해가지고 OECD 주요 회원국의 임실 중절 정책을 보면은 본인 요청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 뭐 유럽 거의 대부분의 국가예요. 그러니까 비교적 자유롭다는 거죠. 또 금지가 원칙이지만은 예외적으로 이제 허용하는 그런 나라 중에서도 사회 경제적인 사유로 허용한 나라들이 이제 뭐 마찬가지 유럽이고, 일본 같은 경우는 사회 경제적인 거라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지금 키울 능력이 안 된다, 저 상황이 그렇게 안 된다 라고 하는 의견만으로도 허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풀려 있는 게 우리나라, 아일랜드 이런 경우인 것이죠. 물론 어떤 그 아직 법제화가 정확하게 개정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몇 주 이내 헌법재판소에서도 그런 것들을 권고를 하고 있어요. 예. 또 사회 경제적 사유로 불가한 나라들이 이렇게 우리나라도 포함되어 있었지만은, 아일랜드 우리나라 포함되어 있었지만 지금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 있다. 그래서 최근 낙태에 관련된 국제적인 움직임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개를 해드린다면은 아일랜드가 2018년 5월 25일에 국민투표를 하고요. 5월 26일에 바로 투표 결과가 나와가지고 낙태 합법화가 결정이 된 거고, 우리나라의 경우가 2019년, 재작년 4월 11일에 대법원 심리에 의해서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을 갖다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었던 아르헨티나가 사실은 우리나라랑 요 비슷한 시기 2018년 요때 상원을 갖다가 통과를 했지만, 하원을 통과를 했지만 상원에서 부결이 됐었는데 다시 또 재심의를 해가지고 작년 12월 말에 상원을 갖다 드디어 통과를 하게 됩니다. 이제 아르헨티나도 이러한 이제 그간의 과정들이 이 낙태, 즉 인공 임신 중절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한 세계 각국의 그런 이제 법적인 그런 보완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됐다라고 하는 점들을 갖다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있어 왔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 이제 표로 나타낸 거예요. 2008년에 21.9% 정도가 됐었대요, 낙태율이. 그러던 것이 2017년에는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간에 우리나라에서도 성과 관련된 그런 이제 교육이라든가 또는 피임의 어떤 복음이라든가 이런 어떤 교육적인 측면에서 많이 홍보가 되고, 그래서 많이 예전보다는 이제 줄어들었다고 사실은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후 피임약, 응급 피임약이라든가 이런 처방의 경우도 2017년에 굉장히 늘어난 거를 보면 이렇게 피임 그 실천율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알 수가 있고요. 또 이런 어떤 만 15세에서 44세 여성의 어떤 인공 임신 중절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좀 감소하고 있는 그런 영향들이 있지 않았나라고 이제 하는 그런 결과를 갖다 이제 보여준 그래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2018년 정도에 나왔었던 그런 뉴스를 갖다 보면은 연간 40만 건. 여기에는 2017년 뭐 아주 뭐 한 4만 건, 5만 건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나타나 있는 그런 이제 낙태율이고, 사실 음성적인 거 포함하면 연간 한 40만 건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방송이
예, 그 매스컴을 통해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같이 한번 영상 보실게요. 국내 낙태 수술이 연간 최대 50만 건까지 이뤄졌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박명배 배재대 교수는 최근 9년간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2007년 10월부터 작년 10월까지 낙태에 대한 검색에 뚜렷한 증감이 없었다며 2005년 조사 결과인 연간 34만 2천 건이 유지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이는 2005년 34만 2천 건에서 2010년 16만 8천 건으로 줄었다는 정부의 추산과는 반대입니다. 또 의료계 일각에서는 낙태 수술을 연 70만 건 이상으로 추정한다며 연간 최대 50만 건으로 보는 게 정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굉장히 그러니까 헌법 불합치라고 하는 그런 대법원의 판결 나오기 전까지도 사실은 뭐 지금도 낙태, 인공 임신 중절이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굉장히 우리나라에 건수가 많은 거죠, 1년에. 사실은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그런 이제 통계를 갖다가 거의 10배 정도를 갖다 이제 상회하는 그런 형태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간에는 사회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낙태 안 된다. 낙태 허용해야 한다. 찬반이 굉장히 이렇게 팽팽한 그런 상황인 것이죠. 자,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한번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반대하는 측 또는 낙태를 허용해달라고 하는 측에 대한 이제 그런 영상을 같이 한번 보셨고요. 또 특히 낙태를 합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측면에서는 생명의 어떤 존엄성, 또 우리가 이제 태아라고 하더라도 생명체를 가진 또 향후에 어떻게 우리 사회에 기여할지 모르지 않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또 요거는 이제 낙태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생명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한 그런 이제 UCC 작품이거든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네, 잘 보셨습니까? 네, 우리는 이렇게 혹시 인공임신 중절, 즉 낙태를 통해서 천재를 이룰 수도 있고 영웅을 이룰 수도 있고 또 사랑을 이룰 수도 있고, 이러한 이제 UCC 공모에 대한 그런 영상을 같이 한번 보셨고요. 다음 보실 영상은 낙태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갖다가 보여주는 그런 영상이에요. 사실은 아주 적나라한, 조금 우리가 보면은 섬뜩한 그런 정도의 영상도 있긴 한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게 되는 영상은 아주 완화를 해서 애니메이션 형태로 만들어 놓은 영상인데요.
이것도 낙태가 무작정 이루어지는 경우에 위험성이 이렇게 많다라고 하는 그런 영상이고요. 이 영상은 원어로 되어 있어서 제가 이제 자막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집어넣었는데 자막 보시면 영상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같이 바로 이 낙태 시술에 대한 그러한 과정을 갖다 같이 한번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My name is Dr. Anthony Levantino. I'm a practicing obstetrician gynecologist, and I performed over 1,200 abortions. First, I'm going to describe a first trimester medical abortion. This is a procedure in which the mother swallows pills in order to terminate her baby, and it is performed up to the 9th week of pregnancy. The procedure involves 2 steps. Step 1. At the abortion clinic or doctor's office, the woman takes pills which contain mifepristone, also called RU46. RU46 blocks the action of a hormone called progesterone. Progesterone is naturally produced in the mother's body to stabilize the lining of the uterus. When RU46 blocks progesterone, the lining of the mother's uterus breaks down, cutting off blood and nourishment to the baby, who then dies inside the mother's womb.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even after it has been taken, it is possible to reverse the effects of RU46 and save the baby if progesterone is administered. The sooner, the better. Step 2. 24 to 48 hours after taking RU46, the woman takes misoprostol, also called Cytotec, that is administered either orally or vaginally. RU46 and misoprostol together cause severe cramping, contractions, and often heavy bleeding to force the dead baby out of the woman's uterus. The process can be very intense and painful, and the bleeding and contractions can last from a few hours to several days. While she could lose her baby anytime and anywhere during this process, the woman will often sit on a toilet as she prepares to expel the child, which she will then flush. She may even see her dead baby within the pregnancy sac. At 9 weeks, for example, the baby will be almost an inch long, and if she looks carefully, she might be able to count the fingers and toes. After she has disposed of her baby, the woman may have bleeding and spotting for several weeks. Bleeding lasts, on average, 9 to 16 days. 8% of women bleed more than 30 days, and 1% require hospitalization because of heavy bleeding. RU46 is only FDA approved for the first 7 weeks of pregnancy. While RU46 can be used off-label up to 9 weeks, the failure rate increases as the pregnancy progresses. At 7 weeks, it has a 5% failure rate. At 8 weeks, an 8% failure rate, and at 9 weeks, a 10% failure rate. If failure occurs, she will usually be offered a surgical abortion. For the mother, medical abortion often causes abdominal pain, nausea, vomiting, diarrhea, headache, and heavy bleeding. Maternal deaths have occurred, most frequently due to infection and undiagnosed ectopic pregnancy. First trimester surgical abortion called suction D&C, dilatation and curettage. This is the most frequently performed abortion and is used typically from 5 to 13 weeks of pregnancy. After administering anesthesia, the abortionist uses a speculum like this. This is placed inside the vagina and opened using this screw on the side, allowing the abortionist to see the cervix, the entrance to the uterus. The cervix acts as a gate that stays closed for the duration of pregnancy, protecting the baby until it is ready for birth. The abortionist uses a series of metal rods called dilators, like these, which increase in thickness, and inserts them into the cervix to dilate it, gaining access to the inside of the uterus where the baby resides. The baby has a heartbeat, fingers, toes, arms, and legs, but its bones are still weak and fragile. The abortionist takes a suction catheter like this one. This is a 14 French suction catheter. It's clear plastic, about 9 inches long, and it has a hole through the center. It is inserted through the cervix into the uterus. The suction machine is then turned on with a force 10 to 20 times more powerful than your household vacuum cleaner. The baby is rapidly torn apart by the force of the suction and squeezed through this tubing down into the suction machine, followed by the placenta. Though the uterus is mostly emptied at this point, one of the risks of a suction D&C is incomplete abortion. Essentially, pieces of the baby or placenta left behind.
This can lead to infection or bleeding. In an attempt to prevent this, the abortionist uses a curette to scrape a lining of the uterus. The curette is basically a long-handled curved blade. Once the uterus is empty, the speculum is removed and the abortion is complete. The risks of suction D&C include perforation or laceration of the uterus or cervix, potentially damaging intestine, bladder, and nearby blood vessels, hemorrhage, infection, and in rare instances, even death. Future pregnancies are also at a greater risk for loss or premature delivery due to abortion-related trauma and injury to the cervix. Second trimester surgical abortion called dilatation and evacuation, or D&E. A D&E is performed between 13 and 24 weeks of pregnancy. After administering anesthesia, the abortionist uses a weighted speculum, like this one, that opens the vagina widely. Because second trimester babies are so large, this greater access facilitates a late-term abortion. Late-term abortion requires that the cervix be prepared 24 to 48 hours in advance with laminaria. Laminaria is a type of sterilized seaweed that absorbs water over 8 to 12 hours and swells to several times its original diameter. Once removed, metal dilators can be used to further open the cervix as needed. Once the cervix has been stretched open, the suction tube is placed inside. A baby at 20 weeks gestation is as big as the length of my hand, from head to rump, not counting the legs. The suction machine is turned on, and pale yellow amniotic fluid surrounding the baby is suctioned out through the catheters. With babies this big, they don't fit through catheters this size. The baby's bones and skull are too strong to be torn apart by suction alone. This is a Sofer clamp. A Sofer clamp is made of stainless steel. It's about 13 inches long. The business end is about 2.5 inches long and 1/2 inch wide, and there are rows of sharp teeth. This is a grasping instrument. When it gets a hold of something, it does not let go. The abortionist uses this clamp to grasp an arm or leg. Once he has a firm grip, the abortionist pulls hard in order to tear the limb from the baby's body. One by one, the rest of the limbs are removed, along with the intestines, the spine, and the heart and lungs. Usually the most difficult part of the procedure is extracting the baby's head, which is about the size of a large plum at 20 weeks. The head is grasped and crushed. The abortionist knows he has crushed the skull when a white substance comes out of the cervix. This was the baby's brains. The abortionist then removes skull pieces. He removes the placenta and any leftover parts of the baby with a curette, scraping the lining of the uterus for any remaining tissue. The abortionist then collects the baby parts and reassembles them to make sure that there are 2 arms, 2 legs, and all the pieces. Once all the parts have been accounted for, the abortion is complete. For the woman, this procedure carries a significant risk of major complications, including perforation or laceration of the uterus or cervix, with possible damage to the bowel, bladder, and other maternal organs. Infection and hemorrhage can also occur, which can even lead to death. Future pregnancies are also at greater risk for loss or premature delivery due to abortion-related trauma and injury to the cervix. Finally, I'm going to describe a 3rd trimester induced abortion, which is performed at 25 weeks to term. At this point, the baby is almost fully developed and viable, meaning he or she could survive outside the womb if the mother were to go into labor prematurely. Because the baby is so large and developed, this procedure takes 3 or 4 days to complete. On day 1, the abortionist uses a large needle to inject a drug called digoxin. Digoxin is generally used to treat heart problems, but a high enough dosage of digoxin will cause fatal cardiac arrest. The abortionist inserts the needle with the digoxin through the woman's abdomen or through her vagina and into the baby, targeting either the head, torso, or heart. The baby will feel it. Babies at this stage feel pain. When the needle pierces the baby's body and the digoxin takes effect, the life of the baby will end. The abortionist then inserts multiple sticks of seaweed called laminaria into the woman's cervix. They will slowly open up the cervix for delivery of a stillborn baby. While the woman waits for the laminaria to dilate her cervix, she carries her dead baby inside of her for 2 to 3 days. On day 2, the abortionist replaces the laminaria and may perform a second ultrasound to ensure the baby is dead. If the child is still alive, he administers another lethal dose of digoxin.
The woman then goes back to where she is staying while her cervix continues to dilate. If she goes into labor and is unable to make it to the clinic in time, she will give birth at home or in a hotel. In this case, she may be advised to deliver her baby into a bathroom toilet. The abortionist then comes to remove the baby and clean up. If she can make it to the clinic, she will do so during her severest contractions and deliver her dead son or daughter. If the baby does not come out whole, then the procedure becomes a D&E, a dilation and evacuation, and the abortionist uses clamps and forceps to dismember the baby, piece by piece. Once the placenta and all the body parts have been removed, the abortion is complete. Late-term abortions have a high risk of hemorrhage, lacerations, and uterine perforations, as well as a risk of maternal death. Future pregnancies are also at a greater risk for loss or premature delivery due to abortion-related trauma and injury to the cervix. As I mentioned at the beginning, I'm Dr. Anthony Levatino, and in the early part of my career as an OBGYN, I performed over 1,200 abortions. One day, after completing one of those abortions, I looked at the remains of a preborn child whose life I had ended, and all I could see was someone's son or daughter. I came to realize that killing a baby at any stage of pregnancy for any reason is wrong. I want you to know today, no matter where you're at or what you've done, you can change. Make a decision today to protect the preborn. Thank you for your time. I will no longer do any more abortions. When you finally figure out that killing a baby that big for money is wrong, that it doesn't take you too long to figure out it doesn't matter if the baby is this big or this big or this big or maybe even this big, it's all the same. And I haven't done any since then and I never will. 네, 어떻게 영상 잘 보셨습니까? 예, 좀 비참하기도 하고, 예, 일단 끔찍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임신 중절 수술, 낙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요소도 많이 담고 있고요. 또 어떤 한 그 생명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죽이는 그런 이제 결과가 되는 것이죠. 네, 지금 보신 영상, 이 영상에 대해서는 제가 용어도 이렇게 몇 가지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으니까는 보시면서 몇 번씩 돌려보셔도 되고요. 또 유튜브에 제가 또 따로도 이 영상에 대해서는 올려놨으니까는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1교시, 1차시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